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내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 8시간째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반 찬성이면 내일 후보 교체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내부 역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다시 만나기 위해 국회로 가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까지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정현 기자. 자, 찬반 투표는 몇 시에 끝납니까? 네, 오전 10시 시작된 전당원 찬반 투표는 오늘 저녁 9시쯤 끝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면 지도부는 밤 10시쯤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이때쯤 투표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원 투표는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과 찬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 2개로 구성됐습니다. 지도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 데 대해 김문수 후보가 시간을 끌며 단일화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이면 지도부는 계획대로 후보 변경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자, 변 기자, 지금 당내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양측이 세 번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측 모두 이대로는 파국밖에 없다는 판단에 다시 단일화 협상에 돌입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곳 국회 회의장에 조금 전 한덕수 후보 측이 도착했고 김문수 후보 측도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만약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찬반 투표는 중단되고 단일화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두 후보 측의 협상 결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다시 속보로 이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젯밤과 새벽 사이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새벽 사이 곧바로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반 넘게 이어진 긴박했던 상황은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녁 8시 반 첫 협상에서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충돌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측은 10시 반 2차 협상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이기 때문에 지지 정당 문항을 빼야 한다고 했고 한 후보 측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김문수 후보님이 경선에서 승리한 그 방식,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받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협상 데드라인을 0시로 잡았던 지도부는 곧바로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를 동시에 열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는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후보 입당 후보 등록 안건을 올려 7명 중 6명 찬성으로 의결했고 새벽 2시 반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김 후보에 대한 선출 취소 공고와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는 3시 30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책임 당원이 된 한 후보 1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정당의 정치적 결단이 개입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의 결단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0시부터 열린 비대위는 후보 재선출 과정을 마무리한 뒤 4시 40분 종료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는 이후 여하를 떠나 국민과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선 모두 힘을 모으자고 했는데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막판 단일화 절충안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고 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회견장에 들어선 한덕수 후보는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다시 보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간밤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와 지지자들, 다른 후보들도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안다며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은 만큼 끌어안고 모시고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지상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며 모두를 위해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한 후보는 별도 인터뷰에서 단일화 과정에 만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구태 정치에 가득 차 있고 약속도 철석까지 해놓고 안 지키고. 나경원, 박대출 등 중진 의원들은 한 후보를 찾아가 여론조사 절충안을 제시하며 막판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한 후보도 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야밤의 정치 쿠데타에 후보 자격이 불법적으로 박탈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하고 있는데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상황의 시급성 탓에 이 법원도 곧바로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불법적으로 박탈됐다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할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현장 접수를 강행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회견을 마친 김 후보는 곧장 국민의힘 당사의 대선 후보 사무실로 이동했고 후보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억지 중에 억지고 경강부회 중에 경강부회입니다. 후보 선출 취소 자체가 다시 그 효력이 정지될 것이고 서울 남부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말 오후 신문기일을 잡았는데 대리인이 아닌 김 후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서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전당대회 개최 중단과 후보지 확인을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이 대선 경선에 나섰던 주자들은 새벽 날치기라며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진통이 있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은 장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은 간밤 후보 교체는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막장극이자 절망적 자해 행위라며 지도부 사퇴와 한덕수 후보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명줄을 끊어내는 정당 해체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육선 조경태 의원도 수십만 당원과 국민을 기만했다며 비대위 전원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입 후보를 차단하고 기습 공고를 통해 단독 등록을 유도한 것은 경선을 기만한 권력 남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있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후보 약탈 교체로 자폭을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밤에 빈집털이하듯 입당하고 등록시키는 게 맞느냐거나
책임을 따질 것 없이 부끄럽다는 성토가 잇따랐고 김 후보는 선거를 못 치른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접 글을 올려 의총결이 따라 부득이하게 후보 교체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를 흔드는 건 대선 패배 이후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를 비롯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후보 확정 후에도 당분간 내부 갈등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홍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며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 민생 투어를 이어간 이 후보는 그러면서 빨강, 파랑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며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영남권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많이 받았어요. 이 후보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냐며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500억, 300억, 100억만 들어와도 동네가 확 달라질 텐데 수도권에는 GTX라고 하는 지하 고속철도 그거 하나 노선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틀째 험지 영남권을 찾은 이 후보는 지역 맞춤 민생 공약으로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선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내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러고도 국민 선택을 받겠다니 웃음이 나온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잠든 새벽에 후보 공고하고 단독 접수해서 1시간 만에 끝내는 건 날치기도 아닌 밤치기 도둑수법 아닙니까? 오늘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대선 24일 앞둔 현재 후보 등록을 단 하루 앞두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지금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근데 문제는 바로 내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고 역시 또 평행선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새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우리 취재기자에게 질문을 하고 저희가 어젯밤 상황까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두 후보 측 이제 대리인들이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새벽에 사실 두 차례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빼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그 중진들이 아까 그 한덕수 후보 측으로 가서 또 김문수 후보 측으로 가서 이제 요청한 절충안 내용인데요. 그 절충안 내용은 앞선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하되 책임당원 대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내일이 후보 등록 마감인데 가능합니까? 그런 절차가? 안 그래도 제가 직전에 이제 지도부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찬반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후보 재선출 관련해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걸 중단을 하고 내일 오전에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법. 오전에? 네, 오전에 하고 정국일 오후에 미루면 물리적으로 촉박은 하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물리적으로 촉박은 하지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지금은 ARS 조사라서 사실 밤과 오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투표를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오전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후보 측의 이제 걸림돌이었던 것이 역선택 방지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시간이 내일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시간상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방금 얘기한 그 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하는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두 후보가 일종의談판식으로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 측이 선호하는 아닐 수밖에 없는데 예. 김문수 후보 측도 사실은 지금 조금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걸 받을지 부분이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양측이 조금씩 물러선다면 물리적으로 단일화를 위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뉴스 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측이 하는 대화 그리고 결과가 이제 속보로 전해지는 것 아무래도 우리 뉴스 시간이 끝난 다음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기자가 이제 현장에 가 있고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보가 전해지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젯밤 상황으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하룻밤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뀐 상황이 된 건데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이 당에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까? 당 지도부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0시를 넘기면서 후보 등록 시한을 단 하루만 남겨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앞서 법원에서 김 후보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모두 기각됐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단일화 관련해 일임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지도부는 법적, 정치적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단일화 협상이 이제 어젯밤에는 11시쯤에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시간 만에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은 거는 또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해요. 네, 맞습니다. 무리한 강행으로 좀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찬반 투표를 시작해서 하루 만에 끝내야 내일 정국일을 거쳐 후보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후보 등록 공지 1시간, 접수 1시간, 선대위, 비대위까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지도부 입장입니다. 네, 후보 등록을 새벽 3시에서 1시간 동안만 받았단 말이죠. 예. 이 절차적 정당성도 잃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제 밤까지 당내 여론은 단일화를 놓고 입장을 좀 바꾼 김 후보 쪽을 비판하는 기류가 훨씬 많았는데요. 그런데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후보 등록을 새벽 시간에 그것도 단 1시간 만에 끝낸 것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26조 3항을 보면요.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만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규정 1항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은데 특히 친한계 의원들에게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와 친윤이 한 팀처럼 협업해서 자신을 막는 데 성공하자 이전 투구를 벌였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선까지 올라갔지만 사실상 단일화 관련 입장 때문에 김 후보에게 밀렸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이 비판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경선 주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당내 구도까지 내다본 행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예. 자, 김 기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다시 국회에서. 근데 아까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는 이제 김 기자가 이제 전해줬는데 그 반대 상황. 이번마저도 결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남은 변수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 그리고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우선 당장 최종 후보를 확정하려면 전당원 투표 과반이 넘어야 합니다. 후보 등록일까지 단일화 투표에 찬성한 당원이 86.7%였던 만큼 또 반발표가 크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또 다음 변수는 김 후보 측에서 제기한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인데요.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후보가 김 후보로 원상 복귀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변수로 중진들이 요청한 절충안을 통한 이 단일화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제 이런 가능성은 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가 다시 만나고 있으니까 이제 두 사람의 결단,談판에 따라서 또 상황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도심에선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트랙터 30여 대를 몰고 서울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혀 대치를 벌였는데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비바람 속에 3개 차로를 점거한 트랙터들이 느린 속도로 주행합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트랙터 32대를 몰고 광화문 집회 참석을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20여 개의 기동대를 투입해 석수역 인근에서 이들의 서울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경찰과 대치가 길어지자 멈춰있던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내란 세력 정산하고 농민법 되찾아! 도로 점거로 편도 6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운영되면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무정차했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도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동조자들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맹랑한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보수단체 집회가 열려 보수 결집을 주장했습니다. 6월 4일 선거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애국 세력의 총결집을 호소하는 겁니다. 대법원 인근에서는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어제 결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두고도 법원 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정 재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개최 찬성보다 반대표를 던졌던 법관들이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주도하는 여론으로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뒤 처음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취임 초부터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법관 대표 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와 파기환송 결정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한 일부 판사들의 제안으로 소집됐습니다. 법원 내부의 위기 상황이나 외부로부터 독립 침해 논란이 있을 때 열리던 회의가 특정 재판 결과에 반발해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회의의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회의 자체가 철저히 정치적이라면서 판사의 정치 여론 조성 금지라는 암묵적 룰을 깬 소수의 정치 판사들이 회의와 법원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한 지역 법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판사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간섭이 삼권 분립을 훼손할 우려에 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투표 시한을 연장까지 해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회의 소집 최소 요건인 26명을 겨우 맞췄습니다. 약 7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투표를 하지 않은 법관도 다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경기 연천군에서 오늘 낮에만 2차례 지진이 났습니다. 3.3, 2.5 규모로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2번째로 강한 수준입니다. 빗길에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중 추돌 사고도 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기 연천군의 한 도로입니다. CCTV 화면이 5초 정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9분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km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시 59분에는 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2.5 지진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데 뭐가 불로 소리가 나갔구나. 보일러실에 뭐가 터졌나 그러고 나서 봤더니 대나무 따였어요. 규모 3.3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2번째로 강력한 지진입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경기 지역에서만 10건이 넘었고 서울과 인천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부근에서는 17톤짜리 LPG 탱크 로리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중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인지는 알 수가 없죠. 충남 천안시의 한 예식장에서는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식사하던 하객 10명이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정부가 전국 의대 유급과 재적 대상을 최종 확정하면서 편입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별 결원을 편입학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유지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편입 선발 규모를 공고하는 시기는 통상 매년 11월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40개 의대에서 8,305명은 유급, 46명은 재적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는데 각 대학에선 편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럼 몇 명이나 뽑아요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할 텐데 이게 대학마다 몇 명을 뽑을지까지는 발표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업계에선 의대 편입이 내년 입시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고 분석합니다. 상위권 대학 이공계생들의 무더기 엑소더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입은 대학을 2년 이상 다닌 학생들이 예과를 건너뛰고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 더욱 선호한다는 겁니다. 2학년 학생들은 반수하고 편입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졸업생들까지도 편입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열의 자퇴생은 지난해 1,337명까지 늘었습니다. 대다수는 의학학 계열로 재도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의대 갈아타기 준비생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교육부도 자퇴, 재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은 편입학으로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통상 좁은 문으로 통하는 의대 편입학이 내년에는 예외적으로 넓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국 의대에서 발생한 빈자리는 이제 편입생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파장은 어떨지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0% 이상이 이제 유급이나 재적 대상이 됐는데요. 편입을 통해 충원하면 먼저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통상 매년 전국 의대의 편입생 규모는 평균 50에서 60명 수준이었습니다. 40개 의대 정원이 3,058명일 때 얘기인데요. 여기에 교육부가 어제 확정한 재적 대상이 모두 46명입니다. 이것만 해도 예년보다 2배 이상 의대 편입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모집 인원이 4,610명으로 1,500명 이상 50%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편입 규모가 예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대 편입이 입시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했는데 내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2년 의대 편입 평균 경쟁률을 보면 52.2대 1을 기록했는데요. 2023년 62대 1, 2024년엔 65대 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것만 좁혀서 보면 100대 1이 넘는다는 전언입니다. 통상 의대 편입은 생물이나 화학 등 선수 과목 이수를 지원 자격으로 넣어서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이 의대 편입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의대 편입 합격생 대다수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생들입니다. 문과 출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편입 모집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 상위권 대학 이공계생들이 대거 몰리게 되겠고요. 이 학생들은 재수나 반수를 함께 진행하면서 편입은 편입대로 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 전망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 편입 증가와 함께 고3 수험생 외에도 재수생, 장수생, 반수생이 대거 참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곧 수험생층의 이질화를 불러오며 기존 입시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단순히 정시 수시만의 경쟁이 아니라 편입학 시장까지 블랙홀처럼 흡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특히 수능을 치지 않아 의대 지원길이 없었던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그리고 수도권 의대로 가고 싶어하는 지방 의대생들은 더욱 적극 도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이끌 이공계 인재 유출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 이공계 인재 유출입니다. 산업 전반을 받쳐준 연구 인력 배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입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위권 이공계열 학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중위권, 하위권 대학에서도 연쇄 이탈이 일어나 지방 대학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각 의대에선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이라 대학별로 편입생을 적극 모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 의대 문제가 입시 전체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정상화돼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대책 없이 멈춰있는 현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제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GTX 역세권마저 사업이 좌초될 위기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서영일 기자가 침체 늪에 빠진 건설업에 맞췄습니다. GTX-A 노선 개통으로 교통요지가 된 파주 운정중앙역 일대. 하지만 다른 역세권과는 달리 고층 아파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GTX역 맞은편에 위치한 공공택지 부지입니다. 시행사가 땅 매입 계약을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흙더미만 쌓여 있습니다. 다 비어 있으니까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안 좋은 거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죠. 빨리 뭔가 들어서야지. 공사 비급 등과 고금리 탓에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시세대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초반에 들어갈 때 좀 너무 낮게 잡혀가지고 사업성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데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업성 악화로 계약을 포기한 전국 공공택지는 지난해만 25곳. LH가 몰수한 계약금만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건설업체 160곳이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 조달금리를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간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돼야 되고요. 공공주택지는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본형 건축비도 현실성 있게 결국은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사업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금 조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업 침체로 우리 경제마저 뒷걸음질 치고 있는 만큼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정책 홍보나 기업 광고를 위해 잠시 설치됐다 폐기되는 폐현수막의 양은 1년에 서울에서만 31만 장, 180톤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전용 집화장을 설치해 이 폐현수막을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등으로 100% 재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이번 대선에 쓰이는 현수막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트럭에 현수막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무게만 700kg. 정당 홍보부터 상업 광고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수거한 겁니다. 모두 홍보 기한이 지난 폐현수막입니다. 수거된 현수막은 목재와 끈, 천으로 분류한 뒤 따로 보관합니다. 현수막은 재활용 비용이 소각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 곳으로 모아 일일이 선별하기 힘들다 보니 송파구 등 25개 자치구가 각각 대형 폐기물로 따로 처리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을 설치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지속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역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은 186톤, 재활용률은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에코백, 장바구니 등을 만들어 100% 재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수막은 버려지면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100% 재활용에 성공할 경우 연간 5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핵무기 정책을 관할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까지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두 나라는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양국의 충돌에 각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한 발이 인도 영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파키스탄이 인도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인도 북부 펀자브의 미사일 저장소와 우담푸르의 공군기지 등을 겨냥했다고 공개했는데 몇 시간 전 인도의 공군기지 공습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파키스탄군은 군사작전 개시 이후 핵무기 운영과 관련한 국가통수기구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It's their choice. I told you before. Whatever they may do, we are prepared for any eventuality. 인도군은 파키스탄의 공격을 적극 방어했다고 주장했지만 밤사이 공격으로 민간 거주시설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의 테러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두 나라는 보복 공습을 이어왔고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만 49명에 이릅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양국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고 그동안 거리를 두던 미국도 건설적인 회담 시작을 위한 미국 측의 지원도 제안했다며 중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두 나라의 군사 충돌은 지난달 영유권 분쟁지인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놓고 80년간 싸우며 전면전까지 치렀습니다. 문제는 이 무력 충돌 양상이 과거 국지전과는 달리 더 세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로 민간인 26명이 숨지자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각종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The Indus Waters Treaty of 1960 will be held in abeyance with immediate effect. 파키스탄도 맞대응에 나섰는데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발끈했습니다. Any attempt to stop, reduce or divert the flow of water belonging to Pakistan would be responded to with full force and might. 지난 7일 인도는 신도르 작전으로 직접 타격을 했고 사흘 만에 파키스탄도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수자원이 풍부한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80년간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이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인도 경찰 40명이 숨지면서 무력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의 충돌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दोनों बड़ी अजीम एटमी ताकतें हैं मगर अगर एटम बम चल गए तो दोनों तरफ के लोग तबाह हो जाएंगे कोई भी नहीं बचेगा. 영국 언론은 양국 모두 수입산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무력 충돌 양상이 과거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에 대해 특별한 양보가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려면 미국 측에 더 많은 걸 내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협상을 앞둔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관세 협상이 이뤄져도 관세 10%는 유지하겠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양보를 하면 예외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ou are going to always have a baseline. I mean, there could be an exception at some point. We'll see. You know, somebody does something exceptional for us.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고수해왔던 미국 행정부가 다소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관세율을 낮추려면 더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총 25% 상호 관세에 대해 폐지나 인하를 협의 중인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성
그 관세 부과를 하고 유예시킨 다음에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거가 컸거든요. 우리한테도 사실 하기 나름이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첫 무역협상 타결국인 영국은 대미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10%의 기본 관세가 유지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는 조선업 협력, 미국산 LNG 수입 확대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압력이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와 조율이 필요하고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관세 전쟁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오늘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대면 통상 협상에 나서 세계 관세 협상 향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측이 조금 전 단일화 협상에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 뉴스 초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협상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조금 전 7시쯤부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과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전격적으로 진행된 후보 교체 절차가 거센 반발에 휩싸이면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보다 만족할 만한 명분과 정당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문수 후보도 가처분 신청 결론 외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양측의 3차 협상이 성사된 걸로 풀이됩니다. 어제 협상에선 김 후보 측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란 이유로 지지정당 문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가 되지 않아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거라며 맞선 바 있습니다. 현재 여러 중재안이 제시된 걸로 전해졌는데 특히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한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는 중단되고 곧바로 단일화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프로야구 단독 1위 한화 이글스가 키움을 누르고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의 11연승은 빙그레 이글스 시절인 1992년 이후 무려 33년 만의 기록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문현빈의 희생플라이로 3루에 있던 심우준이 홈플레이트를 밟습니다. 최은성의 안타로 득점을 이어간 한화는 이어진 4회 공격에서도 볼넷과 4구, 안타로 만루를 만든 뒤 또다시 문현빈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이어갑니다. 노시환과 최은성의 연속 안타에 스코어는 이미 5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키움이 송성문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했지만 한화 선발 폰세의 119 역투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화는 8회와 9회에도 각각 2점씩을 더해 9대1 대승을 거두고 11연승을 이어갔습니다. 3안타도 좋지만요. 일단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빙그레 이글스 시절이던 1992년 14연승 이후 32년 11개월 17일 만에 나온 구단 최다 연승 기록입니다. 최근 21경기에서 무려 19승에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올 시즌 첫 번째 월간 MVP를 수상한 에이스 폰세를 필두로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거침없이 뿌리는 최강의 투수진을 갖췄습니다. 여기에다 타선까지 활력을 더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창단 40년 만에 새로운 경기장에서 시즌을 시작한 한화는 1999년 이후 두 번째 우승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서늘한데요. 휴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 속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영남으로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 대전이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를 텐데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